25년 살았으면 됐잖아. 이제 서로 편하게 가자. 골프 가방 메고 나가면서 식탁에 이혼 서류 툭 던지고 가는 남편. 7년 동안 시어머니 똥기저귀 갈아가며 죽 끓여 바친 며느리한테 위자료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그날 점심 회사 앞 카페에서 15살 어린 여자 손등에 입 맞추며 발리행 비행기 표 만지작거리던 그 사람. 이혼 도장 찍자마자 개명하고 신혼여행 떠난 남편한테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 댁을 팔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부재중 전화 70통. 7번째 전화에서 제가 했던 한마디. 누구세요?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25년 참아온 아내가 합법적으로 모든 걸 뒤집어버린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어둠 속에서 부엌불을 켰어요. 전복 3마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는데 손끝이 자꾸만 떨렸죠. 전날 밤 안방에서 새어나오던 박정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다 끝낼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낮은 웃음소리, 누군가를 달래는 듯한 부드러운 말투, 25년 함께 산 아내가 처음 듣는 그 목소리였죠. 저는 죽을 천천히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요양원의 어머님께 가져갈 죽이라 한 톨도 허투루 끓일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안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골프 가방을 어깨에 맨 박정호가 거실로 나오더니 식탁 위에 갈색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이거 봐. 다 정리해놨으니까.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박정호를 올려다봤죠. 이게 뭐예요? 열어보면 알아. 도장이나 찍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침부터 봉투 던져놓고 도장이라니. 박정호가 운동화 끈을 묶다가 고개를 비스듬히 들었어요. 서윤정, 25년 살았으면 됐잖아. 이제 서로 편하게 가자. 편하게 가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고. 깔끔하게. 박정호는 그 말을 던지고는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 한복판을 때리는 것 같았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봉투를 집어드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재산분할 합의서, 펼친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지더군요. 이 집도 통장도 적금도 전부 박정호 단독 명의였어요. 제 몫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위자료 5천만 원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신우이 박정아의 카톡이었습니다. 옳게, 우리 오빠가 많이 힘들어해. 좋게 보내드려. 어머니 요양원비는 이제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고.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가족 단체방을 열어보니 어느새 저는 그 방에서 나가져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 작게 적힌 알림 박정아 님이 서윤정 님을 내보냈습니다. 7년 동안 어머님 죽을 끓이고 손발톱을 깎아드리고 머리를 감겨드린 며느리를 카톡방 하나에서 내보내는데 1초도 안 걸렸던 거죠.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울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그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 회사 근처 카페까지 차를 모는 동안 신호등의 빨간불이 자꾸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박정호가 다니는 회사 1층 카페 통유리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옆자리에는 머리를 곱게 묶은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죠. 박정호가 그 여자의 손등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여자가 까르르 웃으며
박정호의 어깨를 살짝 밀더군요. 두 사람 사이 테이블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발리행 비즈니스 클래스 2자리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흔들리지 않더군요. 차로 돌아온 저는 운전대를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30분쯤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천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죠. 저는 글로브 박스를 열어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오늘 본 것, 들은 것,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의 얼굴까지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글씨는 어느 때보다 단정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박정우가 9시가 다 되어 들어왔어요. 밥 차려요? 응. 손 씻고 와요. 저는 웃으며 수저를 놓아줬죠. 박정우가 잠시 저를 빤히 보더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봉투 봤어? 봤어요. 할 말 없어? 내일 다시 얘기해요. 오늘은 밥부터 먹고. 박정우의 얼굴에 얇은 미소가 스쳤어요. 아내가 매달릴 줄 알았는데 차분하니 일이 쉽게 풀린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그 표정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거실 화분 뒤쪽에 작은 녹음기를 하나 끼워 두었어요. 박정우가 새벽까지 통화하는 안방 옆 화장실 환풍구 쪽에도 하나, 차고에도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며칠 밤을 인터넷으로 찾아 공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박정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는 영수증이 한 장씩 나왔어요. 호텔, 백화점, 발리 여행사. 저는 그것들을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두었죠. 녹음 파일 속에서 박정호와 그 여자가 주고받는 말들은 듣기 거북할 정도로 적나라했습니다. 여보, 이번 발리에서 진짜 식 올리는 거지? 그래. 그 여자랑은 다음 달에 다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 3년이야, 자기. 나 진짜 오래 기다렸어. 알아. 미안해. 곧 다 정리할게. 저는 헤드폰을 끼고 그 목소리들을 끝까지 들었어요.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받아 적었습니다.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가정법원에 출석하던 날 아침, 박정호가 안방 거울 앞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더군요.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하얀 셔츠에 향수를 2번이나 뿌렸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천천히 화장을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결혼식 때 사주신 진주 귀걸이를 꺼내 한쪽씩 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신기하게도 평온했어요. 법원 대기실에서 박정호가 슬쩍 말을 걸어왔죠. 끝나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 됐어요. 왜 그렇게 차가워? 박정호 씨, 오늘이 마지막인데 끝까지 우습게 굴지 마요. 박정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단 한 번도 박정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붉은 인주가 종이에 찍히는 그 소리가 25년을 마침내 끝내는 신호처럼 들렸죠. 법원 계단을 내려서는데 길가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카페에서 봤던 그 여자가 박정호를 향해 손을 흔들더군요. 여보, 빨리 와. 박정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동안 저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25년 동안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 하나가 툭 떨어진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친정 언니 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언니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윤정아, 괜찮아? 응, 언니.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막내야, 너 25년이야. 언니, 나 오늘 처음으로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언니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이 낯설 정도로 환하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신호가 3번 가고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 변호사야? 나 서윤정이야. 고등학교 동창 서윤정. 기억해? 윤정아? 야, 너 진짜 윤정이야? 점심에 시간 되니? 부탁할 게 있어서. 당연히 되지. 어디로 갈까? 약속 장소로 가는 길, 저는 친정 언니가 챙겨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요양원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정 여사님이시죠? 어머님이 오늘 정신이 아주 맑으세요. 며느님 꼭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직접 드릴 것도 있으시다고. 지금 갈게요. 저는 천천히 차를 돌렸어요. 핸들을 꺾는 손끝에 어쩐지 묵직한 예감이 얹혀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가로수 사이로 햇살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죠. 요양원 정문을 들어서는데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7년째 매일같이 드나든 복도였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평소보다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305 병실 문을 살며시 열자 어머님이 침대를 일으켜 세운 채 창밖을 보고 계셨죠. 어머니, 저 왔어요. 왔니? 어서 들어와. 어머님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님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오늘 정신이 맑으시다고. 그래. 이런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거 나도 알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윤정아. 어머님이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침대 밑에 깊숙이 손 넣어봐라. 갈색 가방 하나 있을 거야. 저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더듬었어요. 먼지가 뿌옇게 앉은 갈색 가죽 가방이 손끝에 닿더군요. 오래된 가방 안에는 누렇게 변한 서류 봉투 하나와 어머님 글씨로 빼곡한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봐.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열어보라니까.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첫 장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12년 전 날짜, 강남구 역삼동 5층 건물의 절반, 받는 사람 서윤정. 손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게 도대체 12년 전이다. 그때 내가 병원 가서 머리 검사 다 받아놨어. 정신 멀쩡하다는 종이까지 떼서 같이 묶어뒀지. 왜요? 왜 이걸 저한테? 우리 정우 그놈, 어릴 때부터 어떤 놈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제 어미 등쳐먹을 놈이라는 거 진작에 다 알아봤지. 그래서 살아있을 때 손 써놓은 거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계약서를 내려다봤어요. 종이가 손 안에서 자꾸만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35억 넘는 거잖아요. 내 거다. 윤정이 내 거. 누구도 못 건드려. 어머니,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님이 천천히 협탁 서랍을 여시더니 손가락만 한 작은 막대 하나를 꺼내 제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컴퓨터에 꽂으면 보이는 거라더라. 윤정아, 이거는 절대 혼자 보지 마. 변호사 데리고 가서 같이 봐. 어머니, 도대체 여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정우하고 정아 짓거리들. 7년 동안 내가 하나도 안 빼고 다 모아뒀어.
저는 어머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등의 핏줄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왜 이걸 저한테? 윤정아, 네 어머니. 내가 7년이다. 7년 동안 너 말고 누가 내 죽을 끓여왔니? 우리 정우가 한 번이라도 손발톱 잘라줬어. 정아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어. 어머니, 내 자식이 누구냐? 내 식구가 누구냐? 다 적어놨다, 윤정아. 다 적어놨어. 어머님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흐르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머님 손을 제 뺨에 갖다 댔습니다. 마른 손바닥이 따뜻했죠. 요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저는 한참을 운전대 위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 나야. 점심 약속. 지금 사무실로 바로 가도 될까? 무슨 일 있어? 가서 얘기할게. 빨리 좀 봐줘. 이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역에서 멀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아줬습니다. 윤정아,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래? 이거 좀 봐줘. 저는 갈색 가방을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놨어요. 이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점점 느려지더군요. 윤정아, 이거 진짜야? 어머님이 12년 전에 다 해두신 거야. 공증까지 깔끔하게 돼 있고 정신감정서까지. 야, 이거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 변호사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어요. 폴더 하나가 화면에 떴고 그 안에는 번호가 매겨진 파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음성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사무실 안에 신우이 박정아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려 퍼졌어요. 오빠 엄마 명의로 5억만 더 땡기자. 어차피 엄마 정신도 오락가락하잖아. 5억? 그거 들키면 어떡해. 엄마가 알겠어? 요양원에 처박혀 있는데.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어요. 이 변호사가 가만히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정아, 괜찮아? 틀어봐. 끝까지 들을 거야. 다음 파일에는 박정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회사 거래처에서 받아 챙긴 돈 이야기, 차명 계좌 이야기, 그 여자에게 아파트 사주겠다는 약속까지. 5년치, 7년치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를 똑바로 봤어요. 오빠, 나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감정으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자. 다만 끝까지 가. 윤정아, 너 진짜 달라졌다. 25년 만에 달라졌어. 늦었지만. 이 변호사가 종이를 펼쳐들고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우선순위는 빌딩이야. 어머님 의사능력 입증부터 다시 단단하게 해두자. 12년 전 서류 있어도 지금 또 받아두는 게 안전해. 의사능력? 지금 어머님 정신이 멀쩡하시다는 거, 의사 선생님이 직접 봐주시는 거. 그래야 나중에 누가 시비 걸어도 못 흔들어. 그래. 그렇게 해. 그 주 안에 이 변호사가 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잡았어요. 전문의가 어머님 병실로 직접 와서 진찰을 봐주셨고 매각을 누구한테 맡기겠냐는 물음에 어머님은 또박또박 대답하셨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다 맡겨요. 서윤정이. 영상이 녹화되는 카메라 앞에서 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마침 그 건물 1층에서 카페를 하던 임차인 부부가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 어머님께 건물을 사고 싶다고 여러 번 말을 넣었던 분들이었죠. 저는 이 변호사와 함께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요. 부부 중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32억이요. 시세보다 좀 낮춰드릴 테니
대신 잔금까지 깨끗하게 가요. 진심이세요. 진심입니다. 사장님 6개월 동안 어머님께 정중하게 말씀하신 거 제가 다 압니다. 그 마음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사무소에서 양쪽 변호사가 모두 입회한 가운데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어머님 지분 잔금은 어머님 계좌로, 제 지분 16억 5천만 원은 제 명의 계좌로 따로따로 들어오도록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던 그 순간 손끝이 가볍게 떨렸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죠. 그날 저녁 이 변호사가 사무실에 사람 한 명을 더 불렀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윤정아, 이쪽이 내가 오래같이 일한 사람이야. 흥신소 아니고 정식으로 사무실 차린 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의뢰 내용은 들었습니다. 한소혜 씨하고 박정호 씨, 두 사람 행적 전반이요. 네, 부탁드려요.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법으로 문제되는 방법은 절대 쓰지 마세요. 합법적으로만요. 남자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제 방식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회사 쪽에도 한 가지 흘려야 할 게 있어. 뭔데? 박정호가 거래처에서 받아 챙긴 돈, 회사가 모르고 있어. 익명으로 살짝 감사팀 쪽에 흘려줘. 윤정아,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자료 일부만 회사 안에서 알아서 굴러가게. 이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자. 그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는 박정호와 그 여자가 비즈니스 클래스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으며 까르르 웃었죠. 박정호의 새 이름이 적힌 개명 신청 접수준과 함께 SNS에 글 하나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새 출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랑. 저는 그 시각 사무실 창가에 서서 강남 거리의 불빛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 안에서 따뜻한 차가 김을 피우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 언니 집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토스트를 구우며 부엌에서 말을 걸어왔죠. 윤정아, 너 진짜 밥은 좀 먹고 다녀. 먹을게, 언니. 그때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 단톡방에서 누군가 사진 한 장을 올렸다는 알림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두드려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발리 우붓의 절벽 풀빌라, 푸른 수영장을 배경으로 박정호와 한소희가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진이었죠. 해시태그가 사진 아래에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새신랑, 드디어 내 남자, 전부인은 안녕. 저는 토스트 한 입을 천천히 베어 물었어요. 빵 부스러기가 무릎 위로 떨어졌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접시를 들고 들어오다가 제 휴대폰 화면을 보고는 멈춰 섰어요. 이거 그년이야? 응, 언니. 이게 미쳤나, 진짜. 사람이 어디까지 더러워질 수 있는 거야. 언니, 진정해. 내가 어떻게 진정해, 윤정아. 너 이거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저는 가만히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뒤 사진을 한 장씩 저장했어요. 가만히 안 있어, 언니. 가만히 있을 거면 시작도 안 했지. 언니가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다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정아, 너 진짜 무섭다. 무서운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야. 그때 친정 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언니가 통화를 받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누가 그래? 어떤 미친년이 그딴 소리를 해. 전화를 끄는 언니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동창 모임 카톡방 말이야.
누가 그 사진 캡처해서 올렸나 봐. 동네에 다 퍼졌어. 뭐라고 퍼졌는데? 너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25년 살림하다가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 저는 토스트 접시를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언니, 나 오늘 외출해. 이 변호사 사무실 좀 들렀다 올게. 어디가 또?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어. 이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 보니까 일 있었네. 오빠, 이거 봐줘.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변호사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거 그쪽이 먼저 칼을 빼들었네. 맞아. 좋아. 이거 명예훼손하고 위자료 청구 양쪽 다 갈 수 있어. 직원 시켜서 화면 캡처 공증부터 잡아둘게. 부탁해. 근데 윤정아. 응. 이거 한 번에 다 터뜨리지 말자. 천천히 하나씩. 알아. 나도 그럴 생각이야. 그날 오후 사설탐정한테서 1차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봉투를 받아든 손이 잠시 멈췄지만 저는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한소희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한소혜 씨, 박정호 씨 전에도 유부남 2분과 교제. 그중 한 분이 중소기업 사장이고요. 받아 챙긴 명품하고 현금이 통장 거래 내역으로 잡힙니다. 합쳐서 수억 단위입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종이를 넘기는 손은 무거웠죠. 더 있나요? 네. 이건 좀 보셔야 합니다. 탐정이 다음 장을 펼쳤어요. 같은 회사 영업본부장이라는 사람과 한소희가 강남의 한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신혼여행 가 있는 그 시기에도 한소희는 그 사람과 호텔을 드나들었더군요. 박정호 씨하고 만나는 동안에도 같은 회사 영업본부장이라는 분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계셨습니다. 망원 렌즈로 정상적인 거리에서 촬영했고 위법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상하게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하게 조용한 감정이 가슴 안쪽에 차오르더군요. 이 변호사. 응. 이 자료 한부 따로 분류해서 잘 보관해줘. 지금은 안 써. 지금은 안 쓴다고? 응. 때가 있어. 이 변호사가 저를 빤히 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각 발리의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박정호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회사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박 이사님,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거래처 리베이트 관련해서요. 뭐라고요? 귀국하시는 대로 본사 회의실로 바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 박정호의 손에서 와인 잔이 흔들렸어요. 맞은편에 앉아 디저트 스푼을 들고 있던 한소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회사 일이야. 신혼여행 중에 무슨 회사 일이야? 얼굴이 그게 뭐야? 한소희, 좀 가만히 있어. 한소희가 스푼을 탁 내려놨어요. 방금 뭐라 그랬어? 가만히 있으라고? 미안. 진짜 회사에 문제가 좀 생겼어. 일정 좀 당겨야 할 것 같아. 일정을 당긴다고? 한 이틀만 일찍 들어가자. 진짜 미안해. 한소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3년 기다린 신혼여행이야. 신혼여행을 망쳐? 회사 일 때문에? 한소희. 오빠, 나 진짜 실망이야. 술이나 마시러 갈래. 한소희가 핸드백을 들고 호텔 바로 걸어갔습니다. 바 카운터 앞에 혼자 앉아 칵테일을 시킨 한소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어느새 같은 잔을 3잔째 비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같은 호텔에 묵고 있던 한국인 관광객이 우연히 보게 됐죠. 관광객은 자기 SNS 스토리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발리 우붓 호텔, 인스타에서 본 그분이 신혼여행 와서 혼자 술 마시고 있음. 그 사진은 빠르게 캡처돼서 박정호의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시각 강남 한복판의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20층 한강이 보이는 한 면에 통창이 시원하게 뚫린 집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계약 진행해 주세요. 바로요? 바로요. 잔금까지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데 통창 너머 도시 풍경이 어쩐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25년 동안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없었던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랬죠. 저녁에 친정 언니 집으로 돌아오니 언니가 식탁에 따뜻한 미역국을 차려놨더군요. 윤정아, 오늘은 좀 일찍 자. 응, 언니. 고마워. 근데 너 표정이 점점 사람 같아진다. 사람 같아? 응. 25년 동안 내 얼굴, 사람 표정이 아니었어. 빈집 같았어. 저는 숟가락을 들다 잠시 멈췄습니다. 언니, 나 이제 시작이야. 진짜로 그놈 끝장낼 거야? 끝장이라기보다는 정리할 거야. 깔끔하게. 언니가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그 시각 발리의 호텔방에서는 박정호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한 통 더 떴어요. 회사 인사팀에서 보낸 메시지였죠. 박정호 이사님, 귀국 즉시 본사 출석 바랍니다. 박정호의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바깥 풀빌라 의자에 누운 한소희가 술기운에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창문 너머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박정호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어두워진 바깥 풍경을 한참 동안 내다봤죠. 저는 그 시각 침대에 누워 새로 산 오피스텔 도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어요. 거실은 어떻게 꾸밀지, 책장은 어디에 둘지, 작업 책상은 어느 창가에 놓을지. 잠들기 전 휴대폰 화면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정호의 이름이 찍힌 부재중 전화가 한 통도 없는 그 화면이 어쩐지 참 시원하더군요. 인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박정호와 한소희가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오는 순간 정장 차림의 남자 3명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정호 이사님이시죠? 본사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박정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예요? 지금 본사 회의실로 바로 동행 부탁드립니다. 옆에 서 있던 한소희가 박정호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이 사람들 누구야? 한소희, 가만 있어. 가만 있긴 뭘 가만 있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한소희. 박정호가 처음으로 한소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한소희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죠. 감사팀 직원 중 한 명이 박정호 옆으로 다가왔어요. 바로 가시죠, 이사님. 차 대기시켜놨습니다. 박정호가 한소희를 흘끗 돌아봤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어. 끝나고 연락할게. 오빠, 나 어떡해. 가방도 무겁고. 택시 잡아. 박정호는 그 한마디를 던지고는 감사팀 직원들과 함께 입국장 한쪽으로 끌려가듯 사라졌어요. 한소희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박정호는 5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감사팀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탁 올려놨습니다. 박 이사,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다 뭡니까? 3년치 거래처 결제 내역하고 박 이사 차명 계좌로 들어간 자금 흐름이요.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박정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이거 누가 흘렸어요? 누가?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누가 흘렸냐고요? 박 이사, 목소리 낮춰요. 일단 사내 계정 정지하고 결제 권한 다 회수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갈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요. 박정호가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회의실을 나오는 박정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했어요. 택시를 잡아탄 박정호는 25년 살아온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네, 손님. 아파트 1층 현관에 도착한 박정호가 도어록 번호를 눌렀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이며 거부음이 울렸죠. 다시 한 번, 또 한 번. 세 번째 시도에서 도어록이 잠금 상태로 굳어버렸어요. 박정호가 미친 듯이 관리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여기 1503호인데 도어록이 안 열려요. 관리실 직원이 모니터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호. 박정호라고요. 25년 살았어요, 여기. 죄송한데요, 손님. 이 집 등기상 소유자가 박정호 씨가 아니신데요. 뭐라고요? 서윤정 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호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파트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박정호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가정법원에서 도장을 찍던 그날 별지에 사인을 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죠. 위자료를 현금 5천만 원이 아닌 아파트명의 이전 방식으로 변경한다. 서명란에는 분명히 본인 글씨로 박정호 세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발리 비행기 시간에 정신이 팔려 별지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도장을 던지듯 찍었던 그날이 박정호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소희는 자기 오피스텔로 돌아와 캐리어를 풀고 있었어요. 띵동.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문을 열자 양복 차림의 남자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한소혜 씨 본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등기 송달입니다. 수령 사인 부탁드립니다. 한소희가 영문도 모르고 사인을 했어요. 문을 닫고 봉투를 뜯어본 순간 한소희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1억 5천만 원. 뒷장에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한소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영업본부장과 함께 강남 호텔로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한소희가 봉투를 그 자리에 떨어뜨리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오빠 어디야? 빨리 받아. 신호가 한참을 가더니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빨리 좀 받아줘. 진짜야. 새벽 2시. 박정호의 차에 시동이 걸린 채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 구석에 멈춰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박정호가 휴대폰을 들고 미친 듯이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받아보라고. 서윤정. 받아. 저는 그 시각 친정 언니 집 작은 방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머리맡 휴대폰은 무음으로 돌려져 있었고 화면에는 박정호의 이름이 띄엄띄엄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23통, 41통, 58통. 새벽 4시가 넘어가도록 박정호의 손가락은 같은 번호를 눌러댔어요. 그 사이 박정호의 휴대폰 화면 위쪽에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정각. 저는 평소처럼 눈을 떴어요. 기지개를 켜고 슬리퍼를 끌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언니가 출근하면서 켜놓은 라디오 소리가 거실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죠. 저는 캡슐 머신에 따뜻한 라테 한 잔을 내렸어요. 머그잔 손잡이를 잡고 식탁 의자에 앉는 순간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박정호의 이름이 이른 통째로 떠오르더군요. 잔을 한 모금 마시고 저는 차분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서윤정, 너 어디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너 지금 장난해? 박정호야. 박정호.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 야, 서윤정, 너 진짜 미쳤어. 우리 집,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잔을 천천히 식탁에 내려놨어요. 박정호. 이혼하고 보낸 별지에 직접 사인했잖아. 위자료 대신 아파트로 한다고. 이게 무슨 사기야? 사기지. 사기는 박정호가 25년 동안 나한테 한 거고, 이건 본인이 합의해서 사인한 거잖아. 서윤정. 너 말 다 했어. 박정호, 박재현. 어느 쪽 이름으로 불러줘야 해. 수화기 너머에서 박정호의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개명까지 다 했다며. 인스타에서 봤어. 새 출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랑. 서윤정. 근데 박정호도 박재현도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야, 끊지 마.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내가 갈 데가 없어. 갈 데 만들어준 사람한테 가. 한소희라고, 새로운 사랑이라고 SNS에 올렸던 그 여자한테. 서윤정,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응? 한 번만. 전화 잘못 걸었다니까.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천천히 눌렀어요. 곧바로 박정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고 라테 한 모금을 마셨어요. 따뜻한 우유 거품이 입술에 살짝 묻었지만 닦아낼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차단된 번호 너머에서 박정호는 곧장 신우이 박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아야, 큰일 났어. 누나, 좀 도와줘. 수화기 너머에서 박정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오빠, 나도 죽게 생겼어. 경찰서에서 출석하래. 엄마 명의로 받은 그 돈 때문에. 누가 신고했어? 누가 다 알고 있어? 오빠, 나도 죽겠다고. 박정아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정호가 운전대에 이마를 댄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오전 10시. 저는 이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빌딩 매각 잔금 정산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 변호사가 펜을 내밀며 말했죠. 여기랑 여기. 마지막이야. 저는 서명란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서윤정.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단정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직원이 확인 전화를 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금 확인됐어요. 16억 5천만 원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이 변호사가 빙긋 웃었어요. 윤정아, 축하해.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로 햇살이 길게 비쳐들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빌딩 잔금이 들어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 산 오피스텔로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박스, 책 두어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25년 동안 그 집에서 가져나온 게 이게 다였다는 사실이 잠깐 가슴을 스쳤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죠. 거실 통창 앞에 작은 책상 하나를 놓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 변호사였습니다. 윤정아, 회사 쪽에서 결정 났다.
어떻게? 정식 해임.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들어간대. 국세청은 차명계좌 자금 출처 조사 정식 착수했어. 시간 문제야, 이건.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강 위로 햇살이 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정호는 강남의 한 모텔방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신혼집으로 쓸 작정이었던 아파트는 잔금일이 다가왔지만 자금이 묶여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됐죠. 계약금 수억 원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리스로 끌고 다니던 외제차 2대도 미납이 쌓이자 리스 회사가 회수해 갔어요. 박정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스 회사 직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박정호 씨, 차량 2대 다 회수 완료됐고요. 미납 금액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기한 안내문은 등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쪽 주소가 어디시죠? 박정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주소가 없었습니다. 25년 살던 집은 제 이름으로 넘어갔고 신혼집은 날아갔고 회사 차량까지 회수됐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정호가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다 그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한소의 받으라고. 신호가 길게 가더니 무뚝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한소의 나야. 좀 만나자. 오빠, 지금 나한테 만나자고 할 때야? 한소의,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 지금 내가 좀 힘들어. 오빠한테 위자료 소장 2통 날아왔어. 본부장 부인까지 들이닥쳤다고. 1억 원 내놓으래. 뭐? 인사위원회에서도 나 권고사직 시켰어. 회사에서 잘렸다고. 8년 다닌 회사에서. 한소의, 진정해. 같이 풀자, 같이. 오빠, 돈은 있어? 변호사 비용이라도 있어? 박정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소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없네, 역시. 한소희. 오빠, 우리 그냥 여기서 끊자. 한소희. 3년이야, 오빠. 3년 동안 사모님 되고 싶어서 기다렸어. 사모님 자리는커녕 빚더미 위에 앉은 남자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아? 한소희, 너 진짜. 오빠 발리에서 나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 그때부터 알아봤어. 전화가 뚝 끊겼어요. 박정호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소희는 친정에 짐을 풀고 있었어요. 지방 소도시의 작은 한옥집, 친정 부모가 평생을 산 집이었죠. 엄마, 저예요. 들어가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던 한소희의 어머니가 손을 멈췄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아버지가 안경을 벗으며 일어났습니다. 왔냐? 네, 아빠. 너 발리 갔다고 들었다. 결혼했다며. 회사 임원이라고. 아빠, 그게요. 신문 봤다. 회사 임원이 아니라 유부남이었더라. 그것도 이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 한소희의 어머니가 행주를 손에 쥔 채 거실로 나왔어요. 한소희, 엄마, 너 그동안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지? 엄마, 진짜로 결혼할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3년 만났다며. 3년 동안 부인이 멀쩡히 있는데 너 부인 자리 노린 거잖아. 엄마, 그 여자는 진짜 아내 노릇도 안 했어요. 식모처럼 살았다고요. 쨍그랑. 한소희의 아버지가 신문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닥쳐. 아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어? 평생 모은 거 다 부어가면서 어떻게 키운 자식이. 아빠, 진정하세요. 진정?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신문 댓글에 내 사진 다 떴어. 내가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지금.
한소희의 어머니가 행주로 눈가를 닦았어요. 한소희야, 짐 풀지 마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방 어제 다 치웠다. 엄마, 나가라. 친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소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는 자식이 어디 한둘이냐. 이 동네에 내 얼굴 두면 우리가 못 산다. 엄마. 한소희의 아버지가 등을 돌렸습니다. 가라. 어디로든. 저는 그 시각 새 오피스텔 거실 바닥에 앉아 박스를 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정 언니.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대학 후배 한지윤이었습니다. 지윤아, 오랜만이다. 언니, 저 들었어요. 친구한테 진짜 다 정리하셨다고. 응, 정리했어. 언니, 저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사실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한지윤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다 다시 이어졌어요. 남편 보내고 혼자 애 키우면서 번역 일 받아 하는데 단가가 자꾸 떨어져요. 이제는 일거리도 잘 안 들어오고요. 지윤아, 언니 죄송한데 저한테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그냥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저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봤어요. 지윤아, 내일 점심에 강남으로 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네. 와보면 알아. 좋은 얘기야. 다음 날 점심 한지윤이 회색 코트 차림으로 오피스텔 1층 카페에 들어섰어요. 3년 만에 본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앉아. 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한지윤 앞으로 밀어줬어요. 지윤아, 너 영문과 시절에 통번역대학원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아, 그거요. 옛날 얘기죠 뭐. 옛날 얘기 아니야. 지금 살릴 수 있어. 네. 나 사무실 차릴 거야. 영어 번역 에이전시. 같이 하자. 한지윤이 찻잔을 잡으려던 손을 그대로 멈췄어요. 언니,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자본은 내가 될게. 너는 실력으로 들어와. 동업이야, 동업. 언니, 저는 지금 정말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돈 안 받아. 지분으로 받을 거야. 같이 키우자, 우리. 한지윤의 눈가에 물이 차오르더군요. 언니, 저 이렇게 살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지윤아, 나도 그렇게 살다 죽는 줄 알았어. 25년 동안. 저는 한지윤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우리 둘이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그 다음 주 강남 오피스텔 한 층에 작은 사무실이 차려졌습니다. 문 옆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렸어요. 서윤정, 한지윤,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렸죠. 이 변호사가 자기 로펌에서 나오는 영문 계약서 번역 일감을 첫날부터 보내주더군요. 윤정아, 우리 로펌 거 다 가져가. 다른 데 보내지 말고. 오빠, 일감만 받기에는 좀 미안한데. 미안할 거 없어. 너희 단가 깐깐하게 받아라. 그래야 오래 간다. 한지윤이 옆에서 웃으며 머리를 숙였어요.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한지윤 씨, 우리 윤정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 저와 한지윤은 1층 카페에 앉아 첫 번째 번역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지윤이 형광펜으로 단어를 표시하며 웃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치? 손이 자꾸 가지. 언니, 저 진짜 행복해요. 지윤아. 아니, 진짜로요.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저는 빙긋 웃으며 커피잔을 들었어요. 그때 통유리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멈춰 섰습니다. 낯익은 뒷모습이었어요. 박정호가 카페 통유리 너머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한지훈과 마주 앉아 있는 그 풍경 안에서 박정호의 시선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한지훈의 노트에 적힌 문장을 함께 들여다보며 가볍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정호의 어깨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니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통유리에 반사된 풍경으로 흘끗 봤지만 손에 든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요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정 여사님이세요. 어머님이 오늘 또 정신이 또렷하세요. 며느님이랑 가족들 다 한자리에 모아달라고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게 있다고. 저는 휴대폰을 가만히 귀에 댄 채 한참 동안 사무실 복도에 서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노을이 길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자리 만들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요양원 가족 면담실의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님이 창가 쪽 자리에 모셔져 있었고 옆에는 이 변호사가 검은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박정호와 시누이 박정아 부부가 거의 동시에 들어섰어요. 박정호는 며칠 사이에 살이 쪽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박정아는 명품 핸드백을 옆구리에 끼고 입술에 빨간 립스틱까지 발랐죠. 엄마, 정신 좀 들어요? 박정아가 어머님의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엄마, 우리 막내가 왔어요. 우리 정우도 왔고. 박정호가 의자 하나를 끌어다 어머님 옆에 바짝 붙여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죄송해요. 자주 못 와서.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정호를 봤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운지 박정호의 입꼬리가 어색하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면담실 뒤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이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박정아의 눈이 그 봉투에 박혔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이게. 박정아가 봉투에 손을 뻗으려는데 어머님이 떨리는 손으로 그 손등을 가볍게 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엄마, 왜 그래요? 막내가 보면 안 돼요? 가만 있어, 정아야. 어머님이 이 변호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변호사가 봉투에서 일기장 5권과 작은 녹음기 7개를 차례대로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았습니다. 박정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보면 알 거야. 이 변호사가 녹음기 1개를 집어들었어요. 틀어도 되겠습니까? 어머님이 또박또박 대답하셨습니다. 틀어요. 스피커에서 박정아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어요. 오빠, 엄마 요양원에 진작에 보내자니까. 빌딩만 우리 둘이 나눠 가지면 평생 놀고 먹어. 정아야,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오빠, 정신 차려. 엄마는 이미 우리 손 떠난 사람이야. 박정아의 핸드백이 무릎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냐, 저거 합성이야. 합성이라고요. 정아야. 어머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 목소리도 못 알아보겠니? 엄마가. 박정아의 얼굴이 핏기 없이 굳어갔습니다. 이 변호사가 2번째 녹음기를 들어 올렸어요. 이번에는 박정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희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그 빌딩 팔아서 너 아파트 사줄게. 오빠, 진짜야? 약속해. 약속해. 지금 마누라는 그냥 식모야. 이혼만 하면 끝나. 너랑 새로 시작할 거야. 박정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거 누가 녹음했어요?
누가요? 내 어미가 녹음했다. 어머님이 박정호를 똑바로 올려다보셨습니다. 7년이다, 정호야. 7년 동안 너희 둘이 내 앞에서 떠들어댄 거 내가 다 적고 다 녹음했어.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저 여자죠? 윤정이가 시켰죠? 박정호의 손가락이 저를 가리켰어요. 저는 가만히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더군요. 어머님이 손을 들어 박정호의 손을 천천히 끌어내렸어요. 내 손가락 그 사람한테 들이대지 마라. 그 사람이 내 자식이야. 어머니, 가만 있어, 정호야. 이 변호사가 일기장 한 권을 펼쳤습니다. 이건 어머님께서 직접 적으신 거예요. 7년치 매일같이요. 이 변호사가 또박또박 글을 읽어내려갔어요. 오늘도 윤정이가 새벽에 죽을 끓여왔다. 발톱이 길었는데 며느리가 잘라주고 갔다. 정호는 2달째 안 보인다. 정아는 어제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갔다. 박정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 정아야. 엄마,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요. 박정아가 무릎을 꿇고 어머님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정아야, 너희 둘은 내 자식이 아니라 빚쟁이였다. 엄마, 내 식구는 윤정이뿐이다. 그렇게 알고 보내라. 박정호가 의자를 다시 끌어다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정신이 흐릿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친자식이에요. 제가요. 정호야. 네, 어머니. 네. 네가 마지막으로 내 손 잡아준 게 언제니? 박정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 기억 안 나지? 정아, 너도 기억 안 나지? 박정아가 흐느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정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다 무효예요. 어머니, 정신감정 다시 받으세요. 제가 무효 소송 걸 거예요. 이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놨습니다. 박정호 씨,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그게? 어머님이 지난 3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으신 검사 결과지예요. 한 장도 빠짐없이 의사결정 능력 충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박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3년치 72장이에요. 한번 세보시겠어요? 박정호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의사의 사인과 직인이 한 장도 빠지지 않고 깨끗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공증인 입회하에 어머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정식 유언장이에요. 이 변호사가 천천히 유언장을 펼쳤어요. 내가 죽거든 빌딩 매각 후 남은 내 몫의 절반과 모든 예금을 며느리 서윤정에게 추가로 남긴다. 친자식 박정호와 박정아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만 남긴다. 박정호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박정아의 통곡이 면담실 천장을 울렸습니다. 엄마, 안 돼요. 엄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정아야. 어머님이 손을 들어 박정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셨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 한때는, 엄마, 한때는 사랑했어. 지금은 너한테 줄 사랑이 없다. 박정아가 어머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었어요. 어머님은 더 이상 박정아의 머리에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천히 저를 향해 손을 뻗으셨어요. 윤정아,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어머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바닥에 작은 손수건 하나를 쥐어주셨어요. 오래된 흰 손수건이었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다. 친정 어머니가 주신 거야. 어머니, 이거 받아라. 우리 며느리한테 주는 거다. 저는 손수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천 끝에 누군가의 손글씨로 작은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님, 어머님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의 손등에 입술을 가볍게 댔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면담실을 나오는 길, 박정호가 복도에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윤정, 한 번만 얘기하자. 박정호 씨,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네가 옆에서 흔든 거잖아. 박정호 씨, 저는 손수건을 가슴 앞으로 가만히 모았어요. 어머님이 흔들리신 게 아니라 박정호 씨가 안 보이신 거예요. 7년 동안 어머님 옆에 안 계셨잖아요. 아, 비키세요. 저는 박정호의 옆을 지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정호가 등 뒤에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서윤정, 한 번만 받아줘. 한 번만. 발신음만 한참을 가더니 차단되었다는 신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어요. 조수석에 어머님이 주신 손수건을 가만히 올려놨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더 차분해 보였어요. 그날 밤 11시 요양원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여사님, 어머님이 좀 전에 편안히 주무시기 시작하셨어요. 호흡이 많이 약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금 갈게요. 차 키를 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손수건을 가슴팍에 한 번 더 꼭 눌렀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도로 위로 차를 몰아가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한 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305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저는 어머님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머님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어머님의 손등 위에 살며시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옆을 지켰어요. 새벽 4시 17분 어머님의 손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빈소는 강남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됐어요. 영정사진 속 어머님은 70대 초반 무렵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진관에 부탁해 액자에 담아온 거였죠. 빈소 입구 쪽에서 박정아가 검은 상복을 차려입고 곡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박정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한마디씩 건넸어요. 어이구, 따님이 많이 힘드시겠네. 평소에 효녀라더니 못 보내겠나 봐. 저는 빈소 안쪽 영정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긴 채였죠. 어머님 생전에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하신 장례 의향서에는 한 줄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내 장례는 며느리 서윤정이 주관한다. 박정호가 친아들이면서도 영정 옆에 앉지 못하고 손님 접객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들어오는 조문객마다 어색하게 인사를 받으면서 박정호의 어깨가 점점 더 처져가더군요. 장례식 둘째 날 저녁 박정호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한때 그에게 부장님 하던 후배들도 있었고 거래처 사장님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박정호 쪽으로는 가지 않더군요. 저한테 인사를 하고 영정에 절을 한 뒤 곧장 식당 쪽으로 향했어요. 박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후배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 과장, 오랜만이야. 한잔하고 가. 아, 박 이사님.
이사 아니야, 임마. 그냥 형이야, 형. 김 과장이 어색하게 박정호의 손을 떼어냈어요. 죄송한데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아, 그래. 그래. 김 과장이 빠른 걸음으로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박정호가 그 자리에 멀거니 서서 입구 쪽을 한참 바라봤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직원들끼리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는 게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해임됐다며 국세청까지 들어왔다던데. 안 됐다, 사람이. 박정호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빈소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였어요. 검은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한 한소희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머리띠를 했고 손에는 작은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죠. 저 여자가 누구야? 누구지? 시댁 친척 어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한소희가 빈소를 가로질러 박정호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박정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 여기 왜 왔어? 오빠, 나 너무 걱정돼서 왔지. 가 한소희. 지금 어머니 빈소야. 어머니라면서. 나도 인사드려야지. 한소희가 박정호의 손을 잡고 영정 앞으로 보란 듯이 걸어갔습니다. 시댁 친척 어른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한 단계 더 커졌어요. 저 여자 설마 인스타에 나왔던 그 여자야? 맞네, 맞아. 발리에서 손잡고 있던 그 여자. 박정호의 형이 되는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호야, 저 사람 누구냐? 형님, 그게 누구냐고 묻잖아. 박정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영정 앞에서 한 발 비켜선 채로 가만히 그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 옆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윤정아, 지금 틀까? 틀어줘. 이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을 빈소 한쪽 벽면의 큰 모니터에 연결했어요. 손님들에게 추모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설치해둔 화면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더니 어머님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앉아 계신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녹화하신 영상이었습니다. 장내가 일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다. 박정아가 화면을 보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머님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입을 여셨어요. 내가 이걸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이 있어 카메라를 켰어요. 화면 속 어머님의 목소리가 빈소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우리 정호가 3년 전부터 회사 부하 직원인 한소희라는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빈소 안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박정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한소희가 본능적으로 한 발 뒷걸음을 쳤습니다. 우리 정아도 5년 동안 내 명의로 8억 원을 무단으로 받았으면서 한 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박정아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엄마, 안 돼. 엄마, 안 돼요. 우리 정호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걸로 한소희에게 아파트를 사줄 거라고 약속한 통화까지 다 듣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박정호 쪽으로 몸을 휙 돌렸습니다. 정호야, 이게 사실이냐? 형님, 내가 묻잖아. 이게 사실이냐고. 형님, 그게 이 호로 자식아. 아주버님이 박정호의 양복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박정호가 비틀거리며 영정 옆 화환을 쓰러뜨렸습니다. 화환이 쓰러지는 소리에 한소희가 비명을 작게 내뱉었어요. 화면 속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내 진짜 식구는 며느리 윤정이뿐이에요. 우리 윤정이가 내 마지막 자식입니다. 영상이 거기서 끝났어요.
빈소 안에 무거운 침묵이 한참 동안 흘렀습니다. 시삼촌이 박정아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정아야. 삼촌. 네가 사업한다고 빌려갔던 돈, 그게 다 엄마 돈이었구나. 삼촌, 그게요. 내가 엄마 빌딩 보러 가자고 했을 때 네가 한사코 막았던 게 그게 다 그 이유였구나. 박정아가 시삼촌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시삼촌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손대지 마라. 박정아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50대 초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 여성이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저 사람은 또 누구야? 여성은 빈소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한소희 쪽으로 곧장 걸어왔어요. 한소희 씨. 한소희가 그 목소리를 듣고 한 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세요? 누군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여성이 봉투를 한소희의 손에 직접 쥐어줬어요. 위자료 청구 소장입니다. 1억 원이에요. 우리 남편 인생 망가뜨린감? 아니에요. 저는요. 한소혜 씨 발리 다녀오기 전주에도 우리 남편이랑 신라 호텔에서 만나셨죠. 사진 다 갖고 있어요. 빈소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신라 호텔? 양다리였대, 양다리. 박 이사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박정호가 한소희를 휙 돌아봤어요. 한소혜, 너. 오빠 오해야. 오해라고. 한소혜, 너 진짜로 본부장이랑. 오빠 진짜 아니야. 진짜로 아니라니까. 영업본부장 부인이 한소희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한소혜 씨, 오해는 법정에서 풀어요. 사진은 거짓말 안 하니까. 한소희가 봉투를 두 손에 쥔 채 빈소 한가운데 서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박정우가 한 발 다가서다 입을 떼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한소희가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고 도망치듯 빈소를 빠져나갔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박정호가 비틀비틀 일어나 영정 사진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어머니. 영정 속 어머님은 말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박정호가 무릎을 꿇으려다 시댁 친척들의 시선이 무서웠는지 그대로 몸을 돌려 빈소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흡연실 쪽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 박정아는 화장실 쪽으로 휘청거리며 걸어가더니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손님 접객실 한 구석에서 박정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박정아예요. 형사건 빨리 좀 어떻게 해봐 주세요. 진짜 빨리요. 저는 영정 앞에서 가만히 어머님의 사진을 올려다 봤어요. 이 변호사가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윤정아, 괜찮아. 괜찮아, 오빠. 고생했어. 어머님도 편하게 가셨을 거야. 저는 손수건을 가슴 앞으로 가만히 모았어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그 흰 손수건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이 빈소를 나서면서 제 어깨를 한번 꾹 짚었습니다. 윤정이. 네, 아주버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된 사람이었다. 미안하다. 아주버님. 엄마가 옳았다. 진짜 식구가 누군지 엄마는 알고 계셨어. 아주버님이 천천히 빈소를 나섰어요. 시삼촌도 제 옆으로 다가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가볍게 머리를 한번 숙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새벽 3시 빈소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향로의 향이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7년 동안 끓여들인 죽 냄비가 머릿속을 스쳤고 손발톱을 잘라들이던 매주 일요일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길게. 어머니, 고맙습니다. 진짜 식구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빈소의 촛불이 가만가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사무제까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은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 빠르게 정리됐고 형사 절차는 형사 절차대로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1년쯤 지난 어느 봄날 오후 이 변호사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윤정아, 박정우 1심 선고 나왔다. 어떻게?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됐어. 저는 한지윤이 건너편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항소한대. 근데 뒤집기 어려울 거야.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오빠. 전화를 끊은 저는 창가로 다가갔어요. 새 사옥 7층 창문 너머로 강남 거리가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그토록 자랑하던 박재현이라는 새 이름은 수감번호 앞에 붙는 한 줄 호명이 되어버렸죠. 한지윤이 머그잔 2개를 들고 다가왔어요. 언니, 표정이 좀 그래요. 아냐. 괜찮아. 박 사장이에요? 응. 드디어 마무리됐네요. 저는 머그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라테가 입안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소희는 지방 소도시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있었어요. 영업본부장 부인과의 소송에서는 1억 2천만 원을, 제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1억 5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 권고사직 뒤로 업계 어디에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고 친정 부모는 끝내 인연을 끊었죠. 원룸 창밖으로 좁은 골목과 낡은 건물들이 보이는 그 풍경이 한소희가 평생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동네였어요. 신우이 박정아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남편의 사업체는 부도 처리됐고 강남 빌라에서 쫓겨난 뒤로 그녀의 어린 자녀들은 친정 쪽으로 보내졌어요. 시댁 친척 중 누구 하나 박정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식을 이 변호사를 통해 한 줄 한 줄 전해 들었지만 어느 쪽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손수건은 사무실 책상 서랍 한쪽에 곱게 접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윤정아? 나야. 낯익은 듯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김혜진이었어요. 혜진아? 너 김혜진이야? 맞아, 윤정아. 25년 만이지.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 인터넷 기사 봤어. 영어 번역 에이전시 사장님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 윤정이더라. 저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어요. 혜진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모교에서 강의해. 영문학 박사 따고 학교에 자리 잡았어. 진짜? 윤정아, 만나자. 우리 학교 한번 와봐. 옛날 그대로야. 며칠 뒤 저는 25년 만에 모교 캠퍼스를 다시 밟았어요. 영문과 건물 앞에서 김혜진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서윤정, 야, 너 진짜 안 늙었다. 네가 더 그대로다, 혜진아. 들어가자. 차 한잔하자. 연구실 소파에 앉아 김혜진이 따뜻한 차를 따라줬어요. 윤정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우리 학과에서 외래 특강 좀 해줘. 학생들한테 진짜 사회에서 영어로 어떻게 일하는지 그런 거 들려주면 좋겠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혜진아, 내가 25년 동안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야. 강단에 어떻게 서? 그래서 더 들려줘야지. 25년 만에 사회로 돌아와서
회사 차린 사람 이야기. 그게 진짜 산 교육이야. 저는 찻잔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해볼게. 진짜? 응. 한번 해볼게. 그렇게 저는 모교의 외래 강사로 한 학기에 두어 번씩 강단에 서기 시작했어요. 처음 강단에 섰던 날 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지만 두 번째 강의 때부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캠퍼스 정문을 나서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도로변에 서 있었어요.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이 변호사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강의 어땠어? 오빠가 여기 왜 있어? 지나가는 길이었어. 거짓말. 이 변호사가 가볍게 웃었어요. 윤정아, 저녁 같이 먹을래? 오빠, 동창으로 말고. 그냥 한 번. 저는 차창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동안 옆에서 다 해줘서. 윤정아. 근데 나 지금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시간이 너무 좋아. 이 변호사가 잠시 말없이 운전대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래. 알았어. 오빠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내 마음이 그게 답인 거지. 이 변호사가 천천히 차창을 올렸습니다. 윤정아. 응. 앞으로도 변호사로는 끝까지 옆에 있을게. 고마워. 차가 천천히 캠퍼스 앞을 떠나갔어요. 저는 봄바람이 부는 가로수 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혼 1주년이 되던 날, 저는 구청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어요. 종이 위에는 박정호의 이름도 시댁 이름도 없었습니다. 서윤정 세 글자만 단정하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죠. 수식어 하나 없는 그 이름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홀로 서 있는 풍경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작은 액자에 그 증명서를 끼워 책상 앞에 세워두었어요. 볼 때마다 저 자신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두 아이로부터 동시에 연락이 왔어요. 큰아이가 미국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가요. 진짜? 엄마 사업 구경하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엄마 책 나온 거. 아, 그래. 작은 아이는 부산에서 직접 차를 몰고 올라왔어요. 사무실에 들어선 작은 아이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어요. 고마워. 엄마, 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너희들도 너희 살이야 했어. 엄마, 이제는 제가 자주 올게요. 저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큰아이가 한국에 들어온 그 주에는 세 식구가 강남의 한 식당에서 오랜만에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어머님 일주기가 다가왔어요. 저는 평소 어머님이 가고 싶어 하시던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한 장 끊었습니다. 함덕 해변에 도착한 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저는 어머님의 사진을 가방에서 꺼내 가슴 앞에 가만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와보고 싶다고 하셨던데요. 파도 소리가 잔잔히 밀려왔어요. 7년 동안 끓여들인 죽 어머니 입에 맞으셨어요? 답이 돌아오지 않는 질문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로 잘 살게요. 어머니가 주신 거 진짜 잘 쓸게요. 저는 바닷가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 쥔 손수건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며칠 뒤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윤정 대표님이시죠? 저는 작은 출판사의 대표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이야기 우연히 듣게 됐어요. 25년의 결혼 생활과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책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책이요? 네. 대표님의 이야기가 한국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봤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천천히 결정하셔도 돼요. 전화를 끊고 한지훈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해봐요. 너무 다 드러나잖아. 언니 다 드러나도 괜찮아요. 언니가 살아낸 거니까.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 결국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원고를 쓰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책이 나오고 석 달 만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어요. 전국에서 편지가 한 통씩 사무실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산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 30년 시집살이 한 며느리, 평생 자식 키우다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어머지. 편지를 읽다 보면 제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느 늦은 저녁, 저는 사옥 7층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7년 동안 매일 끓이던 죽 냄비 대신 따뜻한 와인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강남 거리의 불빛이 아래로 길게 펼쳐졌습니다. 휴대폰이 가볍게 울렸어요. 큰아이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작은 카페에서 아이가 제 책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엄마, 우리 엄마 책 자랑하고 있어요.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창에 비친 제 얼굴이 25년 전 결혼식 직전에 그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윤정. 이름 석자가 비로소 진짜 제 것으로 자리 잡은 밤이었어요. 저는 와인 잔을 가만히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한참 동안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만 살아온 한 여자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윤정 씨의 복수는 사실 복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빼앗긴 자기 자신을 되찾는 길고 긴 여정이었지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이던 죽 냄비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따뜻한 와인 한 잔을 올려놓기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지요. 평생을 다 바쳐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종이 한 장뿐일 때,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갔나 싶을 때, 그래도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자기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서윤정 씨가 그랬듯이 말이지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